발달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거북이의 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3명 참석했습니다. 우리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통과지원연구소의 윤송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통과지원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김성남입니다. 네, 발달장애 지원 전문가 포럼 2026년 대표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발달장애에 대한 여러 주제, 이슈, 해법, 자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거북이의 꿈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김성남 박사님이 메인이 되셔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건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통 발달장애라 그러면 이제 장애인 복지 관련된 법에 있는 용어로는 지적장애하고 자폐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또 장애인 등록증에는 발달장애라는 장애 유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적장애 아니면 자폐로 등록하게 돼 있고. 근데 또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하는 기준에서는 발달장애라고 보통 그 의사분들이 부르는 거 안에는 6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6가지 분류 체계는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릴 건데, 왜냐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적장애고 자폐밖에 모르고 그 얘기만 하니까 이걸 너무 모르신다. 네, 네. 그리고 이 6가지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장애인으로 국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나 자폐이지만 의사들이 보고 실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판단할 때는 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이제 요 얘기인 거죠. 네. 의료적 진단.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이나 정의 또는 분류 체계가 실제 현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특히 어릴 때 진단받고 한 초등 한 고학년 될 때까지도 우리 애가 자폐야, 지적장애야, 또 ADHD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네. 이런 고민을 하시니까.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일단 신경발달장애라는 카테고리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신경발달장애. 그러니까 이 6가지는 다 신경의 어떤 문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핵심 특징은 어린 시절에 유아나 아동기 등 생애 초기에 처음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성과 평생 영향을 미치는 장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00% 명확하게 원인이 다 밝혀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환경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원인이 대부분 있는 거다. 네, 네. 네. 그래서 6가지를 보면 신경발달장애 분류체계의 6가지. 첫 번째가 지적장애, 두 번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세 번째 ADHD, 네 번째 의사소통장애, 네. 5번째 특정 학습장애, 네. 그 다음에 6번째 운동장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를 각각을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 지적장애는 예전에는 이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우리말에서 사용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정신지체라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낙인 효과가 있어서 변경을 한 거고요. 주로 지능지수 점수로 판단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네. 적응 행동 또는 적응 기능, 이것도 중요한 진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는 영어로 장애가 여기서 disability예요, 주로.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최근 버전인, 현재 버전인 DSM-5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건데, 기존에는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소화기 붕괴성 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 이렇게 막 나눠져 있었어요. 그거를 다 하나로 묶어갖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다 다른데 이거를 묶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묶어서 또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ADHD 많이 세 들어보셨죠?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SNS의 분위기를 보면
가장 자가 진단을 많이 하는 그게 ADHD가 네. 나도 ADHD 같아. 뭐 성인 약간 트렌드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 성인 ADHD 아니야 뭐 이러는데 네. 뭐 실수하면 나 ADHD 약간 이런 너무 용어로 이제 좀 약간 뭐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장애 붙이는 용어들이 그쵸. 그런 것들이 결정장애 많은 것처럼 있어. 결정장애 있어 이런 것처럼 뭔가 이게 자신의 행동이나 뭐 부주의를 맞아요. 요걸로 이제 약간 퉁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네. 가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그것이 진단받아줬을 때에 또 안심 효과가 있대요. 지금까지 내가 네,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게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었어. 나 이상한 애가 아니야. 라고 해서 약간 ADHD는 좀 그런 오히려 진단을 받았을 때 오는 약간의 뭐 그런 편안함? 뭐 좀 선명해지는 게 그렇죠. 약간 있죠? 그런 게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주의력 부족이나 충동성 과잉 행동이 특징인데 이 성인 ADHD 진단 기준이 이 DSM-5에서 좀 완화되면서 성인도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원래 증상은 12세 이전부터 있었어야 돼요. 네네. 진단은 성인기에 받을 수 있지만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 의사소통 장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발달 장애, 단순 언어 발달 지연 뭐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조음 장애, 발음 장애. 네. 그 다음에 유창성 장애라고도 하지만 쉽게 말해서 말더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황과 규칙에 맞게 대화를 능숙하게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라고 하는 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네네. 요게 처음 여기에 나온 겁니다. 2013년에. 그전에는 아예 이런 장애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게 의사소통 장애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의사소통 장애는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보이는 건 의사소통 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이 실제로는 조금 부모님들이 파악하시기에 약간 혼선이 맞아요. 있어요. 네,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경계에 있는 아이들 중에 왜 혼잣말하면서 놀이하고 타인하고 의사소통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네. 넘나드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도 하고 의외로 외국에서는 성인분들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진단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인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맥락이 잘 그렇죠. 이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눈이 마주쳐버렸네. 그 얘기 할 줄. 있냐 없냐? 우리는 어딘가. 그래서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의 영향이나 결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건 의사소통 장애 파트로 넣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처럼 비슷하게 특정 학습 장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읽기 장애나 쓰기 장애, 수학 장애가 학습 장애 안에서 하위 분류인데 이 난독증 또는 난서증, 난산증 이렇게 한자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장애나 자폐가 없어야 돼요. 지적 장애나 자폐가 있어서 읽기나 쓰기나 수학에 어려움을 보이는 거는 학습 장애가 아닙니다. 네. 독립적으로 이제 분류된 장애. 의외로 이제 외국은 난독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진단이 빨리 내려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난독이 굉장히 좀 이후에 늦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글의 체계랑 영어의 체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러니까 알파벳이 어떤 문장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얘 못 읽는구나가 이제 일찍 판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자음과 모음이 문장이나 단어에 어디 오든 발음은 항상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데 문제가 없고 읽는 게 서투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한글을 좀 모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난독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대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얘가 책을 너 거봐. 책 안 읽어서 이렇게 네, 맞아요. 그냥 공부 못하는 그렇죠.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습장애가 공부 못하는 아이.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아이를 푸시하게 되고 학원 혼나게 돌리고.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죠. 돼. 이렇게. 맞아요. 활짝 풀어. 그래서 이제 저 아는 교수님도 학습장애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장애가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 어렵다. 예, 성취도랑 너무
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난독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네, 하게 됐어요. 일리가 네네네.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초 학력 부족과 학습장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 남들 1시간 할 거 너 3-4시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엄연히 신경 발달장애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네. 운동장애인데요. 이 왜 갑자기 운동이 여기 들어갔냐. 이게 무슨 신체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는 거면 지체장애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하위 분류에 이 소위 그 틱장애, 뚜레 증후군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발달성 운동 조정 장애. 그렇죠. 이것과 그다음에 언제 그 행동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의미 없는 행동을 아무 때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튀어나오는 이 정형적인 동작 장애. 그러니까 틱을 보통 동작 틱, 음성 틱, 네. 운동 틱 또는 음성 틱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 동작이나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뚜렛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뚜렛 증후군은 틱 장애랑 달리 그 음성 틱이 있는 거고요. 그냥 틱 장애라 그러면 대부분은 운동 틱을 말하는데 이게 틱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그 비장애인 중에도 약간씩 있는 분들이죠. 네. 대화할 때 심하게 자주 눈 깜빡깜빡 하는 분들 그 틱이에요. 큰 거. 예,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거나 이런 소리 계속 내는 거 다 틱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거기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이나 자폐인들이 보이는 이 자기 자극, 스티밍과 틱이 뭐가 다른 건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알고 싶으면 500원. 이 얘기까지는 오늘은 하기는 시간이 그렇고. 네. 저는 이렇게 6개 소개를 해주셨네요.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현재 이 분류체계 정신과의 분류체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가 아니라 학자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이거 개정해야 된다. 일단은 이 증상 중심으로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인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진단하는 사람이 임상적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얘기 듣고 그냥 진단하는 거라서 의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저 병원 갔더니 저 의사는 자폐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 병원에 의사 갔더니 자폐라 그런다. 이런 얘기 굉장히 쉽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믿을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정신과의 모든 진단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긴 하죠. 그 다음에 공존율인데 사실 이게 지적장애나 자폐가 있으면서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딱 이렇게 범주를 나눠 놓고 보면 진단명이 2개, 3개가 되는 거야. 우리 애는 지적장애도 있고 자폐도 있고 ADHD도 있대.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진단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는 지원이나 뭐 이런 교육 방식이나 네. 복지 서비스는 따로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 지적장애만 있는 경우랑 IQ가 굉장히 높고 지적장애 없고 우리 소위 고기능 자폐라고 하는 똑똑한 자폐라고 부모님들이 가끔 부르시는 자폐인하고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필요가 다른데 다른 걸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진단받는다고 제대로 지원받는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단의 정확성도 문제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뭐 장애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그 장애가 없는 청소년이나 약간 그 성인분들 네. 중에 뭐 저희 같은 중년 말고 네. 이제 청년들 알았어. 그만해. 그게 이제 약간 세계적인 추세가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굉장히 복잡하고 같이 공존되는 정신장애를 겪는 이 인구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도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어렵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면 이걸 어느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약물을 처방해야 되는지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하는데 이게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좀 그
주의 깊게 살펴봐야 그럴 수 되는 있죠.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의사들 처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발달장애 분들도 보면 뭐 저희도 이제 뭐 의사는 아니지만 뭐 컨설팅 가서 보면 저게 정말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인지 맞아요.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이제 하게 되는 네.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참 쉽지 않다.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그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만큼이니까 뭐 진단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도 어차피 우린 이거밖에 못하는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의 한계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이분들을 일단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어떤 장애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지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중요한 건 개인입니다. 장애 여부나 진단명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개인의 요구니까. 네, 궁극적으로 그거죠. 맞아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아주 기본적인 네. 내용으로 DSM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신경발달장애라는 카테고리 네. 요거 안에 6가지를 6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